본 영상은 대한제국 주례관 한결의 시점을 통해 재구성된 가상 역사 소설입니다. 실제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기반으로 하되 서사 전개와 주류 문화 묘사에는 AI 생성 기술과 창작적 허구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립니다. 병화가 휩쓸고 간 강화도의 하늘은 잿빛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1866년 10월 이양선이라 불리던 불란서 로즈 제독의 함대가 뿜어낸 포탄은 수백 년간 굳건했던 조선의 관문을 무참히 찢어발겼다. 갑곶진을 넘어 정족산성으로 향하는 길목, 코끝을 찌르는 화약의 매캐한 냄새와 타오르는 소나무의 검은 연기가 한결의 비강을 어지럽혔다. 한결은 짙은 남색 실크 두루마기 자락을 여미며 무너진 성벽의 잔해를 넘었다. 최고급 서양식 가죽 구두 밑창에 지시겨지는 조선의 흙은 피를 머금어 질척였다. 한결의 뒤로는 거칠고 다부진 체격의 무명이 소리 없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그의 낡은 흑색 무복에는 이미 마르지 않은 핏자국이 여러 군데 배어 있었으나 그의 표정은 이 참혹한 전장 속에서도 일말의 동요조차 없었다. 무명은 그저 한쪽 눈가의 옅은 흉터를 매만지며 언제든 한결의 앞을 막아설 준비를 한 채 묵묵히 주위를 경계할 뿐이었다. 날이 부상병들의 임시 병영이 저 너머에 있습니다. 무명이 낮고 건조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발걸음을 재촉해 당도한 산성 안쪽의 임시 병영은 참혹함 그 자체였다. 신음과 비명이 뒤섞인 그곳의 중심에는 짙은 보라색 치마와 저고리를 단정하게 차려입은 설아가 있었다. 그녀의 차갑고 이성적인 눈빛은 핏발이 선 채 흔들리는 병사들의 동공을 압도하며 그들을 진정시키고 있었다. 의녀 출신의 약조사인 그녀의 손끝은 지혈을 위한 쑥과 익모초 그리고 환부를 소독할 독한 소주로 인해 검붉게 물들어 있었다. 허리에 찬 작은 양낭에서 끊임없이 약재를 꺼내는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군더더기도 없었다. 상처가 깊어 화기가 온몸을 덮고 있습니다. 이대로 밤을 넘기면 한기의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설아가 한결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부러진 창자루를 꽉 쥐고 경련하는 어린 병사의 이마에 젖은 천을 대며 말했다. 그때 막사 한 구석에서 피비린내를 뚫고 훅 끼쳐오는 뭉근하고도 따뜻한 향기가 한결의 예민한 후각을 깨웠다. 그것은 갓 쪄낸 고두밥의 단내와 누룩의 쿰쿰함이 절묘하게 섞인 조선의 땅이 피워내는 가양주가 익어가는 냄새였다. 시선을 돌린 곳에는 허리가 기역자로 굽은 칠순의 늙은 장인 최 노인이 있었다. 포탄이 떨어지는 전장 한가운데서 그는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듯 고요하고 정교한 손놀림으로 큰 옹기에 술을 빚고 있었다. 어르신, 피난을 가셔야 할 연세에 어찌 전장에 남아 계십니까? 한결이 다가가 묻자 최 노인은 깊게 펜 주름 사이로 땀방울을 흘리며 한결을 올려다보았다. 젊은 피들이 글바닥에 쓰러지고 있는데 늙은 뼈다귀가 구들장만 파고 있을 수 있겠소. 70을 넘기면 몸은 쓰러지나 흙의 이치를 아는 손끝은 비로소 성년을 맞는 법이요. 이 아이들에게는 그어오르는 공포를 잠재우고 핏줄을 다시 데워줄 조선의 술이 필요하오. 그것이 늙은 내가 이 땅에 남은 이유요. 최 노인의 거칠고 투박한 손이 빚어낸 맑은 청주한 사발이 어린 병사의 입술로 흘러들어갔다. 술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순간 사시나무 떨듯 떨리던 병사의 몸이 얕은 숨을 내쉬며 서서히 이완되는 것을 한결은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취기가 아니었다. 수십 년을 견뎌온 노장의 지혜와 헌신이 단단한 노동의 가치가 담긴 한 잔의 위로이자 생명수였다. 육체의 쇠락을 넘어선 경지, 은퇴라는 단어로는 결코 재단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숙련도가 바로 저 낡은 항아리 속에서 끓어오르고 있었다. 한결은 묵묵히 고개를 숙여 노인에게 경의를 표한 뒤 무명에게 눈짓을 했다. 불란서 군이 잠시 물러난 진지로 간다. 그들이 무엇을 남기고 갔는지 이 잔에 담아 확인해야겠다. 불란서 해병대가 잠시 주둔했다가
조선군의 반격에 밀려 급히 퇴각한 정족산성 서문 외곽의 지휘소 막사는 어수선했다. 서양식 군화 발자국이 진흙 바닥에 어지럽게 찍혀 있었고 부서진 나무 괴짝들 사이로 낯선 물건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 속에서 한결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집더미 위에 온전하게 놓여있는 짙은 초록색의 매끄러운 유리병이었다. 병의 목은 길고 우아했으며 빛바랜 종이 상표에는 보르도라는 필기체와 함께 서기 1860년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서양식 나무막에는 절반쯤 뽑혀 있다가 버려진 듯했다. 한결은 품속에서 오약꽃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진 은제 컵, 이화문 은잔을 꺼냈다. 나무 마개를 뽑아내자 억눌려 있던 이방의 공기가 미세한 탄식처럼 새어나왔다. 조심스럽게 은잔에 액체를 따랐다. 쪼르륵거리는 소리와 함께 담긴 것은 핏빛보다 더 깊고 어두운 투명도를 상실한 검붉은 적색의 액체였다. 은잔의 오약꽃 문양은 변색되지 않았다. 독은 없었다. 하지만 잔을 코끝으로 가져간 순간 한결의 초감각적인 후각은 곧바로 이 액체가 품고 있는 거대한 폭력성과 서늘한 이성을 읽어냈다. 첫 향은 비를 맞은 차가운 석회질 토양의 냄새였다. 불란서 서남부의 척박한 땅, 대서양의 차가운 해풍을 견디며 자라난 포도나무에 억센 생명력이 점액질처럼 코점막을 타고 흘렀다. 이어지는 것은 참나무통을 불에 그을릴 때 나는 짙은 나무 향과 매캐한 바닐라 향. 그것은 지금 조선의 사냐를 불태우고 있는 화약의 매캐함과 기묘하게 닮아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라오는 농축된 검은 과실의 향은 짐승의 피처럼 농밀했다. 한결은 입술을 축였다. 혀 끝에 닿는 순간 포도의 껍질에서 우러나온 강렬하고 억센 수렴섬 떫은 맛이 잇몸과 입천장의 점막을 꽉 조여왔다. 달콤함은 전혀 없었다. 오직 견고하게 축조된 서양식 성벽처럼 치밀한 뼈대와 입안을 베어낼 듯한 날카로운 산미만이 남았다. 이 서늘한 액체는 최노인이 빚던 가양주의 온기 넘치는 단맛과는 완벽하게 대척점에 서 있는 불란서 보르도 적포도주였다. 이것이 열강의 맛입니다. 달콤한 환상 따위는 철저히 배제한 채 오직 힘의 균형과 철저한 계산만으로 세상을 정복하겠다는 제국주의의 탐욕. 그들은 이 한 잔의 핏빛 포도주를 마시며 대양을 건너왔고 타국의 흙바닥에 총포를 들이밀며 자신들의 문명을 이식하려 하고 있었다. 은잔 속의 일렁이는 붉은 액체 위로 포탄에 산산조각이 난 조선 병사의 부러진 창끝이 반사되어 보였다. 무기력하게 무너져 내리는 국가의 운명이 잔 속에 거친 떫은 맛처럼 한결의 입안을 씁쓸하고 옥죄어왔다. 그러나 한결의 미각은 이 포도주의 끝맛에서 미세한 균열을 찾아냈다. 완벽해 보이는 이 보르도 적포도주의 뒷맛에는 묘하게 쇠스랑 같은 금속성 비린내가 감돌고 있었다. 기나긴 항해와 유통 과정에서의 열화인지 아니면 이 병을 가져온 자의 불길한 운명에 대한 복선인지 알 수 없었으나 그것은 단순한 과실주가 아니었다. 한결은 나무 마개를 다시 집어들었다. 마개의 하단, 포도주에 젖어 붉게 물든 부분의 끝자락에 날카로운 칼끝으로 파낸 듯한 미세한 십자가 모양의 각인이 새겨져 있었다. 일각의 오차도 없는 정교한 문양. 이것은 단순히 병사의 사기를 위해 보급된 술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로즈 제독의 함대에 숨겨 들여온 암호, 혹은 거대한 자본의 흐름과 조선의 침탈을 연결하는 모종의 미략이 담긴 징표임이 분명했다. 막사 밖에서 다시금 날카로운 조총 소리가 잿빛 하늘을 찢었다. 한결은 남은 핏빛 술을 바닥에 쏟아버리고 은잔을 품에 거두었다. 흙먼지에 스며드는 이국의 붉은 포도주는 이내 조선의 진흙과 섞여 검은 흉터처럼 얼룩졌다. 노장의 따뜻한 손길이 지탱하고 있는 이 땅에 차갑고 잔혹한 이방의 핏물이 스며들기 시작한 참담한 새벽의 전조였다. 한결은 이 첫 만남의 서늘한 촉감을 제국주보의 첫 장에 기록해야만 했다. 조선을 삼키려는 자들의 진짜 얼굴을 이 떫고 거친 제국의 냄새를 통해 추적하기 위하여 정족산성의 밤은 매서웠다. 서해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닷바람이 성벽에 갈라진 틈새를 후벼파며 울부짖었고
군사들이 피워놓은 모닥불은 이방의 거대한 군함들이 토해내던 화포의 불길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초라했다. 낮 동안 치러진 격전의 여파는 깊은 침묵으로 병영을 짓누르고 있었다. 군사들의 눈빛에는 지독한 피로와 함께 생전 처음 보는 무시무시한 화력을 지닌 불란서군의 미니의 소총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가 서려 있었다. 무력감은 전염병보다 빠르게 군사들의 골수를 얼려버리고 있었다. 한결은 낮에 거두어온 불란서 보루도 적포도주의 나무 마개를 만지작거리며 부상병 막사 옆에 마련된 임시 조탕방으로 향했다. 무명이 소리 없이 한결의 앞을 가로막는 그림자들을 밀어내며 길을 틔웠다. 막사 안으로 들어서자 성 밖의 한기와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열기가 한결의 얼굴을 감쌌다. 그곳은 수십 개의 거대한 옹기 항아리들이 도열해 있는 전장 속의 작은 양조장이었다. 옹기들 사이로 흐릿한 등잔부를 의지한 채 움직이는 실루엣들이 보였다. 그들은 군관들도 혈기왕성한 젊은 병사들도 아니었다. 머리가 하얗게 세어 상투가 헐거워진 노인들이었다. 조정의 구율명부에서조차 늙어 노동력을 상실한 자로 분류되어 식량을 축내는 존재로 취급받던 예순과 이른을 훌쩍 넘긴 고령의 장인들이었다. 부문이 떨어진다. 숯불을 조금 더 들이고 겉보리 결을 덮어 항아리 어깨를 감싸라. 최 노인의 벼락 같은 호령이 막사 안을 울렸다. 그의 목소리는 칠순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성성했다. 그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다른 노장들의 손놀림은 경이로울 정도로 일사불란했다. 한 노인은 불을 피우는 나뭇가지에 타는 냄새와 연기의 색깔만으로 화력을 조절하고 있었고, 또 다른 노인은 굳이 저울을 쓰지 않고도 손으로 누룩을 쥐어보는 것만으로 그 무게와 수분 점도를 정확히 가려내고 있었다. 한결이 다가가자 최 노인은 항아리 표면에 자신의 쪼글쪼글한 뺨을 대고 있었다. 그는 미생물들이 숨을 쉬며 뿜어내는 미세한 열기를 온몸으로 감각하는 중이었다. 어르신, 대동한 노장들의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한결이 나직하게 말을 건네자 최 노인은 뺨을 떼고 한결을 바라보며 땀을 훔쳤다. 그의 손은 평생 누룩을 비비고 고두밥을 치대어 굳은 살이 박박 긁히는 나무껍질 같았다. 주례관 나리, 서양 놈들의 대포가 아무리 강한들 이 항아리 속에서 끓어오르는 미생물의 힘을 이길 수는 없는 법이요. 지금 저 밖에 있는 젊은 군사들은 넋이 나갔소. 저들의 얼어붙은 심장을 다시 뛰게 하려면 단순히 배를 채우는 밥이 아니라 혈관을 타고 흐르며 기운을 주동할 불이 필요하오. 우리가 지금 빚는 것은 가양주 중에서도 가장 빠르고 독하게 기운을 올리는 술접파주요. 술접파주, 본래 명가에서 귀한 손님을 맞이하거나 겨울철 갑작스러운 한기를 쫓기 위해 비법으로 전해지던 가양주의 일종이었다. 하지만 지금처럼 포탄이 떨어지는 전장 한가운데서, 그것도 제대로 된 도구도 없는 상황에서 균일한 품질의 술을 빚어낸다는 것은 자살행위에 가까운 일이었다. 조금만 온도가 어긋나도 술은 이내 초상균에 오염되어 쉬어버리거나 썩은 물이 되기 십상이었기 때문이다. 이 방 안에 놓인 애들을 보시오. 최 노인이 주위의 장인들을 가리켰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늙었다고 이제는 뒤로 물러나 밥이나 축내며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오. 죄인 살만 넘어도 퇴물 취급을 하며 젊은 것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떠밀지. 하지만 나리, 술을 빚는 이 이치는 책 몇 권 읽는다고 기운이 세다고 되는 게 아니오. 그가 뜨겁게 끓어오르는 항아리 속을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다. 계절의 미세한 바람 변화, 온기가 숨을 쉬며 내는 서글픈 소리, 누룩이 발효되며 피워내는 곰팡이의 은밀한 냄새,
이것은 오직 세월의 무게를 견디며 손끝에 축적된 자료이자 몸이 기억하는 대체 불가능한 숙련도요. 젊은이들은 수치를 재고 법전을 보며 우왕좌왕할 때 우리는 오직 이 손끝의 촉감 하나로 완벽한 이치를 찾아내오. 나는 감히 말하오. 인간의 노동과 역할은 육체가 시드는 30이나 40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오. 온갖 풍파를 겪고 세상의 이치와 타협하며 마침내 손끝의 감각이 영혼과 직결되는 나이. 바로 이 일은이야말로 진정한 성년의 시작이오. 그의 말은 한결의 가슴 깊은 곳을 예리하게 찔렀다. 한결 역시 문득문득 밀려드는 직업적 허무함과 과연 내가 이 격변하는 세계 속에서 언제까지 쓰임새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은밀한 두려움을 품고 있지 않았던가. 새로운 기술과 서양의 문물이 파도처럼 밀려드는 이 시대에 수십 년간 갈고 닦은 고유의 경험이 한순간에 쓸모없는 구시대의 유물로 전락해 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 하지만 눈앞의 노장은 그 공포를 비웃듯 세상이 강요하는 은퇴와 쇠락의 족쇄를 스스로 깨부수고 있었다. 보시오. 주례관 나래의 서양 놈들의 술은 규격화된 참나무 통과 철저한 수치로 가두어 만든 차가운 이성의 술이지만 우리의 가양주는 빚는 이의 숨결과 기도가 담긴 온기의 술이오. 그때 조탕방 한쪽에서 약재를 손질하던 설아가 다가왔다. 그녀의 하얀 손에는 썰어놓은 생강과 말린 귤껍질, 그리고 잘 말린 당귀 뿌리가 가득 들려 있었다. 어르신, 군사들의 맥을 짚어보니 기혈이 극도로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 약재들을 발효가 끝나가는 술틀에 함께 넣어 다려내면 술의 독성은 사라지고 화기가 장부에 직접 작용하여 오한을 몰아내고 용기를 북돋을 것입니다. 좋다. 약조사의 안목이 정확하구나. 얘들아, 당장 약재를 투하하고 마지막 스무 동안 불을 다스려라. 최 노인의 명령에 노장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기역차로 굽은 척추들이 일제히 펴지며 전성기의 전사들 못지않은 거대한 에너지를 뿜어냈다. 그들의 눈빛은 서양의 화포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던 정족산성의 바위보다 단단했다. 그것은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에 도달한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직업적 자존감의 절정이었다. 한결은 조용히 다가가 항아리 틈새로 흘러나오는 향을 맡았다. 첫 향은 거칠고 강렬한 막걸리의 원주 냄새였지만 이내 설아가 넣은 약재의 알싸한 향과 고두밥의 깊은 단맛이 어우러지며 기막힌 조화를 이루기 시작했다. 그것은 낮에 맛보았던 보르도, 적포도주의 서늘하고 배타적인 떫은 맛과는 완벽한 대조를 이루었다. 보르도의 붉은 술이 인간을 압도하고 굴복시키려는 제국의 지배적인 맛이었다면 이 노장들이 빚어내는 술접화주는 상처받은 인간을 품어 안고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상생과 치유의 맛이었다. 날이 불란서군의 재침공 조짐이 보입니다. 성벽 쪽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막사 눈을 열고 들어온 무명이 낮게 경고했다. 서쪽 하늘에서 다시금 이양선의 신호탄으로 보이는 붉은 불꽃이 번쩍였다. 전운이 다시금 감돌기 시작한 것이다. 최 노인은 마침내 완성이 임박했음을 직감한 듯 거친 손으로 항아리의 주둥이를 열었다. 뽀얀 김과 함께 온몸의 피를 끓게 만드는 농밀하고 뜨거운 술의 향취가 임시 조탕방을 넘어 어두운 병영 전체로 들불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나이 50과 70, 세상이 뒤로 물러서라 말할 때 비로소 자신들만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꺼내든 노장들의 진짜 싸움이 이 깊고 푸른 강화도의 밤하늘 아래서 마침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한결은 붓을 들어 제국주보의 다음 장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문명은 총칼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님을 이 위대한 손끝의 기록으로 남기기 위하여
굉음과 함께 정족산성의 동문 쪽 성벽 일부가 허물어져 내렸다. 산의 뼈대가 부러지는 듯한 처참한 파음 뒤로 밤하늘을 찢어발기는 이양선의 포탄 궤적이 시뻘건 혈관처럼 허공에 수놓아졌다. 폭발의 진동이 발밑의 흙을 뒤흔들며 임시 조탕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막사를 지탱하던 굵은 석가래가 비명을 질렀고 천장에서 떨어진 흙먼지가 노장들이 지키고 선 옹기 항아리 위로 눈꽃처럼 쏟아져 내렸다. 요동치지 마라. 불길이 흔들리면 술의 목숨도 끊어진다. 최 노인의 고함이 포성을 뚫고 막사 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칠순 노구의 입에서 터져 나온 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맹렬한 기백이었다. 포탄의 충격으로 바닥을 뒹구는 젊은 병사들과 달리 조탕방의 노장들은 누구 하나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의 몸을 던져 항아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숯불의 온기가 흩어지지 않도록 거친 삼배천으로 하루 주변을 빈틈없이 틀어막았다. 두려움을 잊은 것이 아니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오직 손끝의 감각 하나로 버텨온 그들의 숭고한 직업적 본능이 생존을 향한 원초적 공포마저 억누르고 있었던 것이다. 한결은 흔들리는 등잔불 아래서 낮에 챙겨둔 불란서 보루도 적포도주의 나무 마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엄지손가락 끝으로 마개 하단에 파인 미세한 십자가 각인을 쓰다듬었다. 코끝을 스치는 희미한 붉은 술의 잔향은 여전히 서늘하고 비릿했다. 병인년 초 조정은 천주학을 사교로 규정하고 9명의 불란서인 신부를 처형했다. 이른바 병인박해였다. 로즈 제독이 이끄는 극동함대는 그 피해 보복을 명분으로 조선의 앞바다에 나타났다. 그러나 한결의 예민한 후각과 직관은 이 핏빛 포도주에 얽힌 진실이 단순히 종교적 순교에 대한 복수심에만 머물러 있지 않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불란서 해군의 일반적인 보급품이라면 남불란서의 저렴한 싸구려, 촌주나 뱃사람들이 마시는 거친 당밀주가 지급되었을 터였다. 그러나 전장에 버려져 있던 이 적포도주는 서기 1860년에 빚어진 최고급 보르도였다. 참나무통을 그을려 얻어낸 짙은 바닐라 향과 혀를 조이는 치밀한 떫은 맛, 그리고 특유의 차가운 석회질 토양의 기운. 이것은 막대한 자본과 정교한 유통망을 가진 서양의 특정 부르주아 계급 혹은 거대 무역 상단이 극동함대의 배후에서 이번 원정을 후원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나무 막에 새겨진 은밀한 십자가는 종교의 탈을 쓴 채 조선의 금괴와 도자기 그리고 미지의 시장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제국주의 자본의 탐욕스러운 표식이었다. 종교를 앞세운 침략, 그리고 그 뒤에서 조용히 잔을 부딪히는 자본가들. 한결은 나무 마개를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다. 거시적인 음모의 실체가 혀끝에 맴도는 거친 떫은 맛처럼 씁쓸하게 다가왔다. 한결의 이화문 은잔이 감별해야 할 독은 단순한 비상이나 독초가 아니었다. 조선의 정신을 서서히 갉아먹고 종국에는 나라의 숨통을 끊어놓을 외세의 이 거대한 자본과 무력이라는 이름의 독이었다. 그때 막사 한쪽에서 설아의 맑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르신, 당귀와 진피에서 우러난 진액이 끓는 점에 도달했습니다. 술의 독성을 잠재울 타이밍입니다. 알았다. 솥을 열어라. 최 노인의 지시와 함께 거대한 옹기의 뚜껑이 열렸다. 순간 포탄의 매캐한 화양 냄새로 가득했던 조탕방 안의 공기가 극적으로 뒤바뀌었다. 그것은 갓 쪄낸 곡물의 포근한 단맛과 알싸한 생강향, 그리고 한약재의 깊고 묵직한 흙내음이 완벽하게 융합된 압도적인 생명력의 향기였다. 발효를 거치며 생성된 수만 마리의 효모균이 가장 격렬하게 숨을 토해내는 찰나의 순간, 서양의 적포도주가 차가운 지하실에서 수년을 묵히며 이성과 논리로 계산된 숙성의 맛을 낸다면, 조선의 술접파주는 극한의 환경 속에서 인간의 의지와 불의 기운을 강제로 주입해 빚어내는 야성적이고도 뜨거운 기적이었다. 한결은 말없이 다가가 완성된 술접파주를 한결의 은잔에 조금 덜어냈다. 오약고 문양 위로 찰랑이는 액체는 짙은 호박색을 띠고 있었다. 입술을 대고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첫 맛은
거칠고 묵직한 타격감이었다. 높은 도수의 알코올이 혀의 점막을 자극하며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순간 서해안 붉은 술의 그늘진 서늘함과는 차원이 다른 마치 내장 깊은 곳에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듯한 맹렬한 열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뒤이어 당귀의 쌉싸람이 피를 맑게 하고 진피의 상큼한 향이 탁해진 정신을 일깨웠다. 마지막 여운에는 고두밥이 품고 있던 조선 땅의 순박한 단맛이 길고 부드럽게 이어지며 불안에 떠는 심장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다. 단순한 취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치유이자 부활의 의식이었다. 날이 어떠하십니까? 최 노인이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한결을 바라보았다. 그의 굵고 주름진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두 눈만큼은 갓 벼려낸 조선도처럼 형형하게 빛났다. 세상에 어떤 정교한 포도주도 어르신의 세월이 빚어낸 이 뜨거운 온기를 이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결의 대답에 평생을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으며 서러움을 삼켜왔을 칠순의 노장은 짧고 굵게 미소 지었다. 그의 웃음 끝에 맺힌 눈물방울은 전장의 불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다. 한결은 30대 초반의 나이에 조선의 명운을 짊어진 황실직속의 주례관이었지만 문득문득 이 거대한 세계사의 경랑 속에서 한결의 능력이 언제까지 유효할지, 서구의 압도적인 문물 앞에서 한결의 감각이 낡고 무뎌지는 것은 아닐지 내밀한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었다. 은퇴와 도태라는 단어는 시대를 막론하고 육체를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주해야 하는 서늘한 심연이다. 그러나 눈앞의 노장들은 그 심연을 가로지르는 단단한 다리를 보여주고 있었다. 세상의 속도가 아무리 빨라지고 새로운 문물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해도 결코 기계나 타인이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시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수십 년간 매일 같이 항아리를 매만지고 누룩을 띄우며 축적된 굳은 살의 정복, 그것은 쉰을 넘기고 이른이 되어서야 비로소 만개하는 진정한 의미의 성숙이자 압도적인 전문성이었다. 육체의 쇠락이라는 표면적 한계를 넘어 그들의 손끝은 이미 어떤 무기보다 날카로운 영혼의 경지에 다다라 있었다. 배식하겠습니다. 설아와 무명이 나섰다. 온기에서 퍼올려진 뜨거운 술접파주가 나무 사발에 담겨 덜덜 떨며 막사 밖을 지키고 있던 젊은 병사들에게 전달되었다. 불란서군의 무자비한 화력 앞에 전의를 상실하고 창자루를 쥔 손마저 통제하지 못하던 20살 남짓의 병사들은 노인들의 주름진 손에서 전해진 뜨거운 술을 단숨에 들이켰다. 목구멍으로 넘어간 조선의 붉은 열기가 얼어붙은 혈관을 녹이고 쪼그라들었던 단전에 불을 지폈다. 술잔을 비운 병사들의 동공에서 서서히 공포의 잿빛 장막이 걷히고 그 자리에 생존을 향한 강렬한 야성이 깃들기 시작했다. 일어서라. 어디선가 양원수 장군의 묵직한 호령이 밤의 정적을 갈랐다. 술의 온기로 공포를 몰아낸 조선의 호랑이들이 화승총을 고쳐주며 하나둘 몸을 일으켰다. 성벽을 부수고 들어오는 적을 향해 방어가 아닌 역공을 준비하는 비장한 기세였다. 제국주의의 차갑고 예리한 칼날을 70 노인들이 빚어낸 한 사발의 뜨거운 온기가 정면으로 막아서는 순간이었다. 한결은 품속에 제국주보를 꺼내 펼쳤다. 먹을 묻힌 붓끝이 종이 위를 스칠 때 먼 곳에서 불란서군의 미니에 소총이 일제히 불을 뿜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한결은 흔들림 없이 문장을 새겨 넣었다. 1866년 음력 10월 강화도 정족산성 서양의 핏빛 포도주가 차가운 이성과 자본의 논리로 이 땅을 유린하려 하나 조선에 이른 노장들이 끓여낸 가양주의 뜨거운 심장 박동은 결코 식지 않았다. 인간의 가치는 육체의 쇠락과 함께 저무는 것이 아니라 축적된 세월의 숙련도를 통해 가장 어두운 밤의 찬란한 불꽃으로 피어나는 것임을 오늘 빚어진 이 한 잔의 독한 온기로 증명하다. 부서진 막사의 틈새로 불어오는 매서운 해풍 속에서 노장들이 피워낸 불꽃의 열기는 한결의 혈관마저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그것은 다가올 제국의 험난한 운명 앞에서도 절대 길을 잃지 않으리라는
늙고 투박한 손끝들이 한결에게 전하는 묵직한 위로이자 지독히 숭고한 예언이었다. 정족산성 동문을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타오르던 불란서군의 포화가 기적처럼 잦아들기 시작했다. 칠흑 같은 밤하늘을 수놓던 붉은 궤적들이 멈춘 자리에는 매캐한 화약 연기와 타오르는 소나무의 검은 재만이 문처럼 흩날리고 있었다. 양원수 장군의 지휘 아래 매복해 있던 조선의 포수들이 일제히 화승총의 심지에 불을 당겼고, 그 반격의 기세는 불란서 해병대의 오만한 전진을 산성 외곽의 진흙탕 속으로 쳐박아 버렸다. 그 맹렬한 반격의 중심에는 칠순의 노장들이 빚어낸 뜨거운 가양주, 술접화주가 있었다. 단순히 배를 채우고 목을 축이는 수준이 아니었다. 한 사발의 탁한 온기가 얼어붙은 군사들의 식도를 타고 흘러들어가는 순간, 두려움에 잠식되었던 20대 젊은 병사들의 눈동자에는 원초적인 야성이 깃들었다. 서양의 민의에 소총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살상력 앞에서도 그들은 더 이상 뒷걸음질 치지 않았다. 육체의 한계를 지워버리는 묵직한 취기와 당기, 진피의 약재가 뿜어내는 뜨거운 열기가 그들의 혈관 속에서 끓어오르는 용광로가 되어 주었기 때문이다. 임시 조탕방 안, 거친 숨을 몰아쉬며 빈 옹기 항아리를 닦아내던 최노인의 주름진 손등 위로 잿빛 먼지가 내려앉았다. 그의 굽은 등은 탈진한 듯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으나 입가에 번진 희미한 미소만큼은 성벽을 지켜낸 승리자의 그것이었다. 한결은 그 거룩한 노동의 잔해 앞에서 깊은 경외를 느끼며 조용히 남색 실크 두루마기 자락을 여몄다. 시대가 버리려 했던 이들의 낡은 손끝이 결국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제국의 방파제가 되어준 것이다. 그때 막사에 찢어진 틈새를 가르고 무명이 소리 없이 한결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의 낡은 흑색 무복은 흙먼지와 누군가의 피로 엉망이 되어 있었으나 흉터가 남은 그의 무표정한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다. 무명은 말없이 한쪽 무릎을 굽히고는 자신의 품에서 두툼하고 질긴 가죽으로 만들어진 서양식 숄더백 하나를 꺼내어 한결 앞에 나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산성 아래로 패주하던 불란서군 장교의 막사에서 노획한 물건입니다. 나리께서 쫓고 계신 냄새가 이 안에 있을 듯합니다. 무명의 건조한 보고와 함께 가죽 가방의 덮개를 열어젖히자 기묘하고 이질적인 냄새가 훅 끼쳐왔다. 그것은 피비린내와 화약 냄새에 절어있는 조선의 전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지독하게 인위적이고 건조한 종이 냄새, 그리고 희미한 알코올의 잔향이었다. 가방 안에는 양피지로 묶인 두꺼운 항해 일지와 각종 수치들이 빼곡하게 적힌 장부, 그리고 낮에 보았던 것과 동일한 십자가, 각인이 나무 마개에 새겨진 작은 유리병이 하나 들어 있었다. 한결은 램프의 불빛을 끌어당겨 불란서어로 쓰인 장부의 페이지를 넘겼다. 한 장 넘길 때마다 한결의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한기가 흘러내렸다. 그것은 단순한 군수품 보급 대장이 아니었다. 품목, 은괴, 수량, 미정, 타겟, 강화부 외교장각 내부 보관품, 품목, 왕실 의궤 및 서체, 평가 가치, 산정 불가, 후원 상단, 리용의 거대 상회, 보르도 포도주 무역 조합, 단정한 필기체로 기록된 잉크의 흔적 위로 한결은 낮에 주었던 보르도, 적포도주의 나무 마개를 겹쳐보았다. 마개 하단에 은밀하게 새겨진 십자가, 병인박해로 처형된 9명의 불란서 신부들의 피를 핑계로 이 땅에 함대를 몰고 왔으나 이들의 진짜 목적은 결코 종교적인 순교나 위령이 아니었다. 완벽한 기만이다. 한결은 헛웃음을 삼켰다. 이양선의 거대한 대포와 신앙이라는 거룩한 명분 뒤에는 강화도에 비축된 조선 왕실의 은계와 수백 년의 역사가 담긴 외교장각의 보물들을 노리는 거대 자본의 탐욕스러운 아가리가 쩍 벌려져 있었다. 서기 1860년에 빚어진 최고급 보르도 적포도주가 불란서 병사들의 진지에 굴러다니던 이유가 마침내 명확해졌다. 이 원정은 정부의 단독 군사 작전이 아니라 식민지 개척을 통해 새로운 부를 창출하려는 불란서 자본가 계급과 거대 무역 상단이 막대한 자본을 투자한 비정한 장사였던 것이다.
한결은 가방 안에서 발견된 작은 유리병에 나무 마개를 비틀어 열었다. 안에 담긴 액체는 낮에 보았던 붉은 술이 아니라 무색 투명하고 점성이 강한 서양 화주였다. 품속에서 오얏꽃 문양의 이화문 은잔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액체를 따랐다. 설아, 이 냄새를 맡아보아라. 한쪽에서 부상병들을 살피고 있던 설아가 다가와 은잔 위로 고개를 숙였다. 은여 특유의 차갑고 이성적인 눈동자가 램프 불빛에 번뜩였다. 그녀는 코끝을 스치는 독한 알코올 향을 깊이 들이마시더니 이내 미간을 미세하게 찌푸렸다. 포도를 증류해 만든 서양의 독주 같습니다만 숙성된 참나무통의 향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극단적으로 도수를 높여 살균과 마취의 목적으로만 정제된 공장의 냄새입니다. 이질적인 화학약품의 잔향이 섞여 있습니다. 그녀의 말대로였다. 입술을 축이자 혀끝에 점막을 사정없이 태워버릴 듯한 폭력적인 열기가 입안을 강타했다. 전통 가양주가 미생물의 호흡과 발효라는 기나긴 자연의 시간을 견디며 얻어내는 온기와는 차원이 달랐다. 이것은 거대한 서양식 증류기를 통해 모든 불순물을 기계적으로 걸러내고 오직 목적만을 위해 효율성을 극대화한 산업혁명의 산물이었다. 서구 열강의 자본주의는 이처럼 영혼이 거세된 차가운 공장제 독주와 같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시장을 넓히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라면 타국의 수백 년 역사와 인간의 생명 따위는 화학적으로 증류해버려도 상관없다는 무자비한 효율의 논리로 무장하고 있었다. 한결은 혀끝에 맴도는 서양 화주의 공업적인 쓴맛을 삼키며 텅 빈 은잔의 오얏꽃 문양을 응시했다. 독이 든 것은 아니었으나 이 한 잔의 술은 곧 닥쳐올 제국의 비극적 미래를 예견하는 지독한 맹독이나 다름없었다. 날이 어찌하오리까? 이 장부의 내용을 조정에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명이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다. 알린다 한들 지금의 조정이 이 거대한 자본의 폭주를 막아낼 방도가 있겠느냐. 그들은 이양선의 대포 소리에만 공포를 느낄 뿐 그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동주를 쥐고 흔드는 서양 상인들의 진짜 무서움을 아직 알지 못한다. 한결은 나무 탁자 위로 흘러내린 투명한 서양의 화주를 손가락으로 문질렀다. 알코올은 끈적임 하나 없이 서늘하게 증발해 버렸다. 그 냉혹한 증발의 속도는 앞으로 이 땅에 밀려올 근대화라는 이름의 폭력이 얼마나 빠르고 비정하게 조선의 숨통을 조여올지를 암시하는 듯했다. 병인년의 겨울은 이렇게 피와 화야 그리고 서늘한 떫은 맛의 냄새로 저물어가고 있었다. 비록 오늘 밤 정족산성의 노장들이 빚어낸 한 사발의 가양주가 제국의 성벽을 하루 더 연장시켰을지언정 바다 너머에서 밀려오는 산업과 자본이라는 거대한 해일은 고작 조총 몇 자루와 뜨거운 정신력만으로는 결코 막아낼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 한결은 품속에서 제국주보를 꺼내어 피 묻은 가죽 장부 옆에 펼쳤다. 붓끝에 먹을 듬뿍 찍어 거친 한지 위로 문장을 써 내려갔다. 1866년 음력 10월 강화도 정족산성 서양의 대포는 우리 병사들의 살갗을 찢었으나 그들이 남기고 간 핏빛 포도주와 서늘한 공장제 독주는 조선의 영혼을 찢기 위한 전조였다. 나무 마개에 숨겨진 십자가는 순교자의 피가 아닌 자본가들의 투자 계산서였으며 우리는 지금 종교나 사상이 아닌 시장이라는 거대한 짐승과 첫 대면을 하고 있다. 오늘 노장들의 뜨거운 손끝이 빚어낸 조선의 온기가 불란서의 차가운 화주를 잠시 밀어냈으나 전쟁은 이제 총칼의 영역을 넘어 은밀하고도 치밀한 자본의 잔 위로 그 무대를 옮겨가고 있다. 이 억센 떫은 맛의 공포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새벽의 푸른 빛이 한결이 쓴 먹물의 흔적을 서늘하게 비추고 있었다. 멀리서 패주하는 불란서군의 나팔 소리가 해풍을 타고 구슬프게 들려왔다. 그러나 한결의 마음속에 일렁이는 긴장감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가장 길고 참혹할 제국의 장광을 향해 쏘아 올려진 지독한 신호탄이었기 때문이다. 빈잔에 남아있는 것은
결코 증발하지 않을 시대의 거대한 슬픔이었다. 여명의 푸른 빛이 강화도의 젖은 대지 위로 스며들 즈음 정족산성에서의 국지적인 승리가 안겨준 짧은 안도감은 이내 더 거대하고 참혹한 절망으로 뒤바뀌었다. 새벽의 해풍을 타고 산성 아래 본영 쪽에서 날아온 것은 승전고의 울림이 아니라 수백 년 묵은 한지와 비단이 타들어가는 매캐하고도 기이한 파멸의 냄새였다. 한결은 무명이 건네준 가죽 장부의 십자가 각인을 움켜쥔 채 산성을 내달렸다. 한결 뒤로 설아와 무명이 그림자처럼 바짝 붙어 따랐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도달한 강화부 행궁 인근, 조선 왕실의 심장부이자 수백 년의 정신이 봉인된 외교장각의 전경은 그야말로 묵시록적인 지옥도였다. 불란서 극동함대의 해병들은 주장각의 육중한 문짝을 도끼로 박살낸 뒤 들개떼처럼 내부를 유린하고 있었다. 그들의 군화 발밑에는 능화문이 새겨진 조선의 고서적들이 진흙과 섞여 나뒹굴었고 은괴가 든 무거운 나무 괴짝들이 끊임없이 밖으로 반출되고 있었다. 그 폭력적인 약탈의 현장 한가운데 이 비극적인 연극의 총감독처럼 서 있는 한 사내가 있었다. 그는 흙먼지를 뒤집어쓴 일반 병사들과는 확연히 다른 티끌 하나 없이 매끄러운 남색 해군 장교복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한결의 시선을 끈 것은 그의 계급장이나 허리에 찬 화려한 사브르가 아니었다. 약탈당하는 조선의 보물들 앞에서 그는 여유롭게 서양식 파리 잔을 쥐고 있었다. 투명한 글라스 안에는 서기 1860년에 빚어진 보르도 적포도주가 핏빛 기포를 터뜨리며 일렁이고 있었다. 한결은 무명에 만류하는 송기를 뿌리치고 무너진 담장 뒤에 몸을 숨긴 채 그 자를 관찰했다. 장교복을 입고 있으나 잔의 둥근 몸통을 쥐지 않고 길쭉한 손잡이 부분을 두 손가락으로 우아하게 받쳐든 저 몸짓, 잔을 둥글게 굴려 공기를 섞어내는 미세한 손목 움직임. 저것은 거친 바다를 누비는 군인의 것이 아니었다. 불란서 파리의 화려한 연회장이나 보르도의 거대한 포도원에서 평생을 보낸 막대한 자본을 굴리는 전형적인 부르주아 귀족의 습성이었다. 저 잔은 단순한 지휘관이 아닙니다. 한결 옆에 바짝 엎드린 설아가 날카로운 눈매를 가늘게 뜨며 속삭였다. 그의 오른쪽 주머니 밖으로 삐져나온 금시계줄의 문양, 나리께서 주우셨던 그 나무 마개의 십자가 모양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과연 그러했다. 저 사내는 로즈 제독의 군복을 빌려 입고 조선에 상륙한 불란서 무역 상단의 대리인이자 이 참혹한 전쟁의 진짜 물주임이 분명했다. 종교 박해라는 성스러운 명분은 한낱 연막이었고 저들의 진짜 타겟은 애초부터 강화도에 비축된 19상자의 왕실 은괴와 서양 본국의 박물관 빈 공간을 채울 희귀한 미지의 동양 서책들이었던 것이다. 그때 백발이 성성한 외교장각의 늙은 참봉 하나가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나타나 불란서 병사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다. 그의 품에는 초록색 비단띠로 묶인 왕실 의궤 한 권이 위태롭게 안겨 있었다. 이놈들, 이것이 어느 안전의 물건이라고 함부로 손을 대느냐. 차라리 내 목을 쳐라. 노인의 피 맺힌 절규가 새벽 공기를 갈랐다. 그러나 장교복을 입은 사내는 귀찮은 벌레를 보듯 미간을 찌푸렸고 그의 눈짓 한 번에 병사의 개머리판이 노인의 뒤통수를 무자비하게 내리쳤다. 둔탁한 파음과 함께 노인은 쓰러졌고 그가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의궤가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사내는 천천히 다가가 구두 발끝으로 의궤의 표지를 들춰보았다. 화려한 궁중 연회와 백성들의 삶이 정교한 천연 안료로 그려진 책장이 펼쳐졌다. 사내는 흥미롭다는 듯 미소 지으며 자신이 들고 있던 보르도 적포도주의 한 모금을 음미했다. 한결은 그 순간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공기의 냄새만으로 그가 입에 머금은 붉은 술의 향기를 해부해냈다. 비온 뒤의 축축한 자갈반 냄새, 참나무통에서 배어나온 짙은 바닐라 향, 그리고 농밀한 검은 과실 향. 그것은 수십 년의 숙성을 견딜 수 있도록 철저한 계산하에 직조된 억센 떫은 맛을 품고 있었다. 서양의 자본이 세상을 지배하는 방식이 바로 저 포도주와 같았다. 철저히 통제되고
오직 자신들만의 규격에 맞춰 세상을 재단하려는 서늘하고 폭력적인 이성의 맛. 사내가 마시다 남은 핏빛 술을 바닥에 흩뿌렸다. 붉은 액체가 조선 왕실의 영혼이 담긴 의궤의 흰 종이 위로 섬뜩하게 번져나갔다. 이윽고 사내의 턱짓에 병사들이 횃불을 집어 던졌다. 은괴와 희귀, 서책의 반출이 끝난 규장각 정각 위로, 그리고 남겨진 수천 권의 조선 역사 위로 무자비한 거파가 치솟기 시작했다. 수백 년간 축적된 한지의 맑은 향이 서양의 매캐한 화약 냄새와 보루도 적포도주의 비릿한 과실향과 섞여 불타오르는 냄새는 한결의 예민한 후각을 사정없이 찢어 놓았다. 그것은 한 국가의 문화적 자존심이 거대한 제국주의의 자본 앞에 무참히 강간당하고 소각되는 묵시록의 냄새였다. 달콤한 감옥로의 온기나 칠순 노장들이 빚어낸 술접화주의 치유력 따위는 저 잔혹한 산업화의 불길 앞에서는 한 줌의 재로 쓰러질 듯 무력해 보였다. 날이 저들이 불을 지른 틈을 타 퇴각할 모양입니다. 이대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무명이 등 뒤에 환도 손잡이를 꽉 쥐며 당장이라도 튀어나갈 듯 몸을 일으켰다. 그의 한쪽 눈과 흉터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러나 한결은 무명의 어깨를 짓눌러 제압했다. 참아라. 너의 칼부림 하나로 저들의 총포를 막을 수 없고 한 번 불붙은 외규장각을 살릴 수도 없다. 우리의 임무는 개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남긴 흔적을 끝까지 추적하여 제국의 역사에 기록하는 것이다. 한결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눈앞에서 타들어가는 조국의 역사를 바라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지독한 무력감이 방금 전 사내가 쏟아버린 적포도주의 거친 떫은 맛처럼 한결의 식도를 틀어막았다. 한결은 품속의 이화문 은잔을 꽉 쥐었다. 은잔의 차가운 금속성 감촉만이 끓어오르는 한결의 이성을 간신히 붙잡아주고 있었다. 불길이 최고조에 달하자 장교복을 입은 사내는 만족스러운 듯 뒤를 돌아보며 병사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다. 그들은 은괴와 탈취한 의궤들을 수레에 싣고 서둘러 갑곶진의 선착장 방향으로 사라졌다. 적들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진 후 한결은 타오르는 불길을 뚫고 노인이 쓰러져 있는 규장각 앞마당으로 뛰어들었다. 설아가 재빠르게 다가와 노인의 맥을 짚었으나 이내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의 두개골은 이미 함몰되어 있었고 평생을 서책의 먼지와 함께 온 조선의 늙은 기록과는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역사의 잿더미 위에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한결은 바닥에 나뒹구는 불란서 사내의 팔이 빈 잔을 주워 들었다. 잔의 바닥에는 미처 삼키지 못한 보루도 적포도주의 검붉은 침전물이 엉겨 붙어 있었다. 이 정교하고 투명한 서양의 유리잔은 흙으로 빚어 투박하지만 숨을 쉬는 조선의 온기와는 달랐다. 투명하여 속을 훤히 내보이는 듯하지만 사실은 무엇과도 섞이지 않고 단단하게 튕겨내는 배타적인 물질. 서구 열강의 껍데기는 화려하고 세련되었으나 그 본질은 타국의 문화를 짓밟고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데 혈안이 된 이기적인 괴물일 뿐이었다. 이 자비 없는 떫은 맛의 향취를 똑똑히 기억해 두어라. 한결은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의궤에 찢어진 책장 한 장과 십자가 모양이 파인 나무 마개, 그리고 그들이 남기고 간 빈 파리 잔을 챙겨 일어섰다. 한결의 등 뒤로 수백 년 전 빚어진 조선의 문장과 기록들이 거대한 불기둥 속에서 비명처럼 재가 되어 밤하늘로 흩어지고 있었다. 기록이 불타고 역사가 강탈당한 자리에 남은 것은 혀끝을 마비시키는 거친 떫은 맛의 여운뿐이었다. 불란서 한 대가 물러간 강화도의 붉은 흙바닥 위로 남겨진 것은 서양의 무기가 우리보다 우월하다는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세계가 더 이상 고결한 정신이나 학문의 깊이가 아닌 잔혹한 자본의 크기와 화력의 무게로만 계량되는 야만의 시대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서늘한 선전포고였다. 노장들의 손끝이 피워낸 조선의 온기는 하루의 성벽을 지켜냈으나 시대의 거대한 해일은 이미 발목을 적시고 있었다. 잿가루가 눈송이처럼 흩날리는 규장각의 폐허 한가운데 서서
한결은 제국주보에 남길 처절한 문장을 마음속으로 피토하듯 씹어 삼켰다. 1866년의 병인년은 그렇게 조선이라는 오래된 항아리에 서양에 차갑고 붉은 피가 강제로 주입된 지독한 첫 파열의 시간으로 역사에 각인되고 있었다. 꽉 쥔 이화문 은잔의 오얏꽃 문양이 불빛을 받아 서글프게 반짝였다. 빈 잔이 품은 여우는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망국의 장광을 예고하는 듯 턱없이 깊고 무거웠다. 강화도의 하늘을 무겁게 짓누르던 병인년 10월의 핏빛 태양이 마침내 갑꽃진 앞바다 너머로 완전히 몸을 숨겼다. 수백 년의 지혜가 봉인되어 있던 외교장각을 잿더미로 만든 불란서 로즈 제독의 극동함대는 19상자의 왕실 은괴와 수백 권의 희귀 의궤를 거대한 이양선의 탐욕스러운 뱃속에 쓸어 담은 채 썰물을 타고 서서히 조선의 바다를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들이 남기고 간 것은 찢겨나간 산성의 성벽과 갯벌 위로 질척하게 엉겨붙은 병사들의 검붉은 피, 그리고 매캐하게 코끝을 찌르는 서늘하고 비릿한 화약의 잔향뿐이었다. 한결은 품속에 챙겨둔 불란서 장교의 빈 파리잔과 십자가, 각인이 새겨진 서양식 나무 마개, 그리고 불에 그을린 의궤에 찢어진 책 한 장을 움켜쥔 채 다시 정족산성의 임시 조탕방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한결의 곁을 지키는 무명의 낡은 흑색 무복은 화마의 그을음으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고, 언제나 차갑고 이성적이던 설아의 고운 뺨에도 깊은 피로와 검은 재가 얼룩져 있었다. 무너진 막사의 잔해를 뚫고 조탕방 안으로 들어섰을 때 한결은 그곳에서 묘한 이질감과 마주해야 해. 밖의 세상은 외세의 압도적인 무력과 자본의 유린당에 처참한 지옥도로 변해 있었으나 이 좁고 어두운 막사 안만큼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고 단단한 기운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는 밤새 전장의 화마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가양주를 빚어냈던 칠순의 장인 최노인과 늙은 주조사들이 있었다. 그들은 굽은 허리를 두드리면서도 포탄의 진동으로 금이 간 거대한 옹기 항아리의 표면을 거친 삼배천으로 정성스럽게 닦아내고 있었다. 세상을 휩쓰는 거대한 폭력 앞에서도 자신이 평생을 바쳐온 노동의 흔적을 수습하는 그들의 손길은 일말의 흐트러짐조차 없이 경건했다. 날이 무사히 돌아오셨구려. 최 노인이 주름진 얼굴에 옅은 미소를 띠며 한결을 맞이했다. 그의 목소리는 밤새 미친 듯이 끓어오르던 술접화주의 불길을 다스리느라 쇳소리처럼 갈라져 있었지만 두 눈빛만큼은 갓 쪄낸 맑은 청주처럼 투명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한결은 말없이 다가가 나무 탁자 위에 한결이 수거해 온 전리품들을 올려놓았다. 서양의 자본주의가 빚어낸 매끄럽고 차가운 파리잔, 그리고 그 옆에는 최 노인이 밤새 껴안고 있던 투박하고 흙먼지가 묻은 조선의 옹기 항아리가 대비를 이루며 놓였다. 이 잔을 보시지요. 어르신. 불란서의 장교는 이 투명하고 화려한 파리 잔에 핏빛 보르도 적포도주를 담아 마시며 우리 조선의 수백 년 역사가 담긴 규장각이 잿더미로 변하는 것을 여흥거리처럼 지켜보았습니다. 한결의 목소리는 끓어오르는 참담함으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한결은 파리 잔을 손가락으로 튕겼다. 팅하는 지독하게 맑고 날카로운 파음이 조탕방 안을 울렸다. 이들의 술잔은 흙이 아닌 유리를 고열로 녹여 만듭니다. 안이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로 투명하고 매끄러워 보이지만 사실 그 어떤 외부의 공기도 미생물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완벽하게 대타적인 물질입니다. 저들은 이 차갑고 규격화된 잔에 거대한 자본과 기계적인 계산으로 빚어낸 붉은 술과 공장제 독주를 채워 넣습니다. 자신들의 규격에 맞지 않는 타국의 문화와 역사는 야만으로 규정하고 불태우고 증류해버리는 저 냉혹한 제국주의의 속성이 이 잔 하나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한결의 씁쓸한 독백을 듣고 있던 설아가 허리춤의 양낭을 매만지며 다가왔다. 그녀는 탁자 위에 놓인 빈 파리 잔의 바닥에 말라붙은 보르도 적포도주의 검붉은 찌꺼기를 가느다란 쇠꼬챙이로 긁어내어 코끝으로 가져갔다.
나리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찌꺼기에서 느껴지는 억센 떫은 맛의 결은 자연의 순리에 몸을 맡긴 채 발효를 기다린 시간이 아닙니다. 오직 포도를 지식이고 참나무통에 가두어 인간의 입맛과 시장의 가치에 맞게 억지로 통제하고 조련해 낸 지독한 계산의 냄새입니다. 이토록 오만하고 서늘한 향취는 이들이 앞으로 우리 조선을 어떻게 통제하고 착취할지 보여주는 섬뜩한 예고편과 같습니다. 침묵을 지키던 무명 역시 환도의 손잡이를 쥔 손에 핏대를 세우며 낮게 읊조렸다. 저들이 바다 너머로 사라졌다 하여 끝난 것이 아님을 압니다. 십자가를 핑계로 은괴를 쓸어간 저들의 탐욕은 결국 이 땅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잔을 채웠던 핏빛 술의 냄새를 소인의 칼끝이 똑똑히 기억하겠습니다. 그들의 절망 어린 시선이 탁자 위에 빈 파리잔에 머물러 있을 때 최 노인의 투박하고 거친 손이 불쑥 내밀어졌다. 그 손은 평생 누룩을 만지고 고두밥을 치대느라 나무 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있었고 손톱 밑에는 씻기지 않는 흙과 세월의 때가 깊게 박혀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파리잔 옆에 노인 자신의 낡은 옹기 항아리를 쓰다듬었다. 주례관 나리의 눈에는 저들의 잔이 무섭고 화려해 보일지 모르나 내 눈에는 저 잔이 몹시도 가엽고 외로워 보입니다. 최 노인의 뜻밖의 말에 한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의 옹기는 흙을 이겨 만듭니다. 가마에서 아무리 높은 열을 견뎌내어도 옹기의 표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만 개의 숨구멍이 살아 숨을 쉬고 있지요. 그래서 조선의 항아리는 밖의 온도와 안의 기운을 소통시키며 요모가 자연의 바람과 교감하여 가장 깊은 단맛과 온기를 끌어내도록 품어줍니다. 저들의 유리잔처럼 무엇도 침범하지 못하게 막아내는 옹졸한 그릇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변화를 포용하고 함께 숨을 쉬는 넓은 그릇인 셈이지요. 최 노인은 항아리 바닥에 조금 남아있던 술접화주를 낡은 나무 국자로 퍼올려 한결의 품에 있던 이화문 은잔에 채워주었다. 오약꽃 문양 위로 찰랑이는 탁하고 진한 호박색의 액체에서 한약재의 알싸한 향과 짙은 단내가 다시금 아득하게 피어올랐다. 나리, 세상이 변하고 서양의 대포가 우리의 성벽을 부수고 책을 불태울 수는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육신을 베고 은덩이를 빼앗아 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들이 결코 뺏어갈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노인의 손가락이 자신의 주름진 이마와 가슴을 가리켰다. 수십 년간 바람의 온도를 느끼고 흙의 냄새를 맡으며 실패와 인내 속에서 이 손끝에 새겨진 감각, 늙고 볼품없어 보여도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스스로의 중심을 세운 이 숙련된 시간만큼은 저들의 대포나 자본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우리만의 것입니다. 나이 50을 넘어 70이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참된 성련의 깊이, 그것이 저 텅 빈 서양의 잔이 평생을 가도 흉내낼 수 없는 우리 조선 항아리의 저력입니다. 최 노인의 묵직한 한마디는 둔기처럼 한결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30대에 접어들며 개화의 거대한 물결 앞에서 한결의 지식과 감각이 언제 낡은 유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은밀한 공포와 직업적 허무감에 시달려왔던 한결이었다. 그러나 눈앞의 노장은 그 모든 불안을 한 잔의 따뜻한 술로 씻어내고 있었다. 서양의 문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다 해도
수십 년의 세월 동안 흔들림 없이 축적해 온 경험과 지혜라는 이름의 굳은 살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내면의 성벽임을 그는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결은 이화문 은잔을 양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잔을 통해 전해지는 술의 온기가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한결의 손끝을, 그리고 절망으로 쪼그라들었던 심장을 다시금 따뜻하게 데우기 시작했다. 천천히 잔을 들어 입술을 축였다. 단맛. 그것은 억지로 정제해낸 설탕의 얄팍한 단맛이 아니었다. 거친 겉보리와 누룩이 혹독한 삭힘의 시간을 견뎌내고 당귀와 진피라는 이질적인 약재들과 뜨거운 가마솥 안에서 생사를 걸고 부딪히며 마침내 이루어낸 극한의 조화이자 숭고한 화해의 맛이었다. 이 깊고 묵직한 끝맛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갈 때 한결의 눈시울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달콤함 뒤에 숨겨진 그 알싸한 매운맛은 잿더미로 변해버린 외교장각의 슬픔을 위로함과 동시에 다가올 제국의 험난한 미래를 결코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겠다는 매서운 결의와도 같았다. 어르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한결은 빈 잔을 내려놓으며 깊게 고개를 숙였다. 기록이 불타고 전각이 무너져도 어르신들의 손끝에 맺힌 그 숭고한 시간의 제조법은 결코 수각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들이 남긴 차가운 떫은 맛의 쓴맛은 오늘 어르신이 빚어주신 이 뜨거운 온기의 온기로 기필코 이겨내겠습니다. 찬성의 부서진 틈 사이로 동해를 넘어온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져 들어와 어두운 조탕방을 비추었다. 빛은 서양의 빈 파리잔을 투과하여 허무하게 흩어졌으나 조선의 투박한 온기 표면에 닿았을 때는 깊고 부드러운 음영을 만들어내며 웅장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한결은 품속 깊은 곳에서 낡은 가죽 장정의 비밀 일기 제국주보를 꺼내 펼쳤다. 붓 끝에 먹을 듬뿍 머금게 한 뒤 아직 허약 연기가 채 가시지 않은 병인년의 거친 한지 위로 한결의 모든 초감각과 시대의 비애를 담은 문장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글씨체는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맹렬했다. 병인년 음력 10월 강화도 불란서의 핏빛 보르도 적포도주가 이양선의 포문을 열고 조선의 흙을 밟았다. 그들이 남기고 간 나무 마개의 십자가는 종교의 탈을 쓴 제국주의 자본의 서늘한 계산서였으며 우리는 불타오르는 외교장각의 잿더미 위에서 처음으로 근대화라는 이름의 비정한 시장의 냄새를 맡았다. 혀끝을 마비시키는 저들의 억센 떫은 맛은 타협을 모르는 배타적 지배의 맛이었다. 그러나 같은 날 밤, 이른이 넘은 조선의 늙은 장인들은 무너지는 성벽 아래서 묵묵히 온기를 닦고 불을 지펴 뜨거운 술접화주를 빚어냈다. 청춘의 피 끓는 힘이 아닌 50과 70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켜켜이 쌓여 만들어낸 그 굳은 살의 숙련도는 서양의 총포보다 강인하게 젊은 병사들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였다. 무너지는 제국의 처마 밑에서 인간의 가치는 육체가 시든과 함께 저무는 것이 아니라 낡은 항아리의 숨결처럼 더욱 깊고 숭고하게 발효된다는 것을 나는 목도하였다. 나의 잔은 비록 서늘한 공포로 시작되었으나 그 끝은 늙은 장인들이 튀어낸 뜨거운 온기로 채워졌다. 망국의 전조가 바다를 덮어올지라도 이 땅의 굳은 살이 기억하는 맛과 향은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이 잔의 마지막 여운을 빌어 황실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붓을 내려놓고 벼루를 덮었다. 바람이 막사 안을 스치고 지나가며 타버린 역사와 새로 빚어낸 술의 향기를 뒤섞어 하늘로 흩뿌렸다. 1866년 피와 재로 얼룩진 병인년의 잔이 그렇게 비워졌다. 하지만 이것은 기나긴 투쟁의 서막에 불과했다. 한결은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불란서 장교의 십자가 나무 마개를 다시 한번 강하게 움켜쥐었다. 제국이 맞이할 다음 잔은 어떤 독과 음모로 채워져 있을지 알 수 없었으나 늙은 옹기처럼 단단해진 한결의 감각은 이미 다가올 짐승들의 숨소리를 추적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다음 잔의 비밀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